미지의 영역으로 돌진하려는 대한민국 방산의 상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한미동맹 역사 처음으로 미국의 함정이 대한민국 땅에서 수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최근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은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선이 한화오션이 운영하는 조선소로 입항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한화 측에서는 입항한 선박에 대한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며 미국 역시도 그저 정기적인 검사를 위한 입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오버홀 이상의 난이도 있는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측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국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에 대해 수행한 최초의 전면 점검 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의 해상 전력에 대한 공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은 군사력 유지와 강화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MRO 사업을 한국 기업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해결책으로 미국의 고민을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단순한 MRO 계약을 넘어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미국은 갈수록 약해져가는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을 한국의 손을 빌려 채우고 싶어하며 한국 역시 미국의 해상방산 분야, 특히 핵잠 분야 진출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함정의 한반도 입항이 보여주는 미국의 안보 공백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9월 2일 미국의 루이스 앤 클라크급 탄약 화물선 윌리쉬라우가 한화오션의 거제조선소에 입항했습니다. 배수량은 41,000톤, 전체 길이 210m에 폭 32m의 윌리쉬라우는 입항하자마자 바로 정비독으로 이동하였는데요. 한화는 앞으로 약 3개월에 걸쳐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한화오션이 미 해군 함정에 대한 유지관리,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지 5일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지난달 22일 한화오션은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 MSRA를 체결했으며 해당 협약으로 한화오션은 향후 5년간 미국 해군이 규정한 함정에 대한 MRO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MSRA는 미 함정의 유지 보수와 정비를 위해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 업체 간의 협약인데요. 당연히 MSRA가 주는 의미 자체가 미 해군 함정 정비에 관한 품질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인증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미 해군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한화오션이 보유한 함정 기술력과 정비 역량을 북미 시장에서 입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MSRA 인증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화오션의 경우 올해 1월 MSRA를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실사를 거쳐 최근 최종적으로 협약 체결에 성공했으니 대략 7개월 만에 인증을 받은 셈입니다. 미국 함정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던 한화오션은 지난 7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이는 미국 함정시장 진출과 함정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인데요. MSRA까지 획득한 한화오션은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한화오션이 수주한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 창정비 사업은 대략 4만 톤 규모로 한화오션은 이번 수주를 통해 연간 약 20조 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계약에 따라 미 해군 군수지원함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에 입항해 전체 정비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조선소의 플로팅 설비를 활용한 육상 정비 작업도 이루어질 예정이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입지와 기동성을 함께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노리는 것이 MRO 사업만이 아니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해상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중국에 밀리고 있다는 경고를 이미 여러 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중국은 빠르게 해군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의 해군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해군력 강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해상전력의 공백을 밝혀주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 구축함, 잠수함, 순양함, 상륙함, 그리고 다양한 보급 및 지원 함정을 포함해 약 290척의 전투 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인민해방군 해군은 빠르게 증가하는 해상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50척 이상의 전투함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형 함정은 물론 신식 구축함과 호위함을 포함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보유한 중국은 미국과의 격차를 계속 벌릴 계획입니다. 미국은 해상 전력의 차이는 양이 아닌 질에서 나온다며 애써 무시하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미 해군인 만큼 늙어가는 속도도 점차 빨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함정이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이 필요하지만 유지 보수와 교체 속도는 갈수록 느려지고 있으며 일부 함정은 이미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자국산 첨단 함정의 건조 속도를 급격히 높였고 결과적으로 타입0 5호 구축함, 타입0 5ED 구축함, 타입0 7호 상륙함, 그리고 핵 잠수함 등의 첨단 함정을 빠르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보유했다는 점인데요. 이마저도 중국은 빠르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3척의 항공모함을 운영 중이며 최근엔 자체 설계한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했습니다. 항공모함의 절대적인 수에서는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공모함 전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미국의 작전 영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전력에선 미국의 열세가 확연해 보입니다. 중국은 약 7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중국의 잠수함 전력은 여전히 미국보다 질적으로는 열세이지만 수적으로는 비슷하거나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미국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런 사정이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시울프급 핵잠수함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은 냉전 당시 소련을 상대로 하기 위해 시울프급 핵잠수함을 개발했으나 냉전이 끝나면서 해당 프로젝트는 결국 단 3척만 생산되고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변화로 인해 종료된 프로젝트는 현재 해군력 공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프로젝트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은 미 해군의 최신형 공격 잠수함으로 스텔스 장거리 작전 능력, 정밀 타격 능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해군의 대잠수함전, 대함전, 지상 목표물 공격, 정보 수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었습니다. 가성비도 뛰어났던 버지니아급은 성능과 비용간 균형을 맞추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2020년 기준 약 27억 달러, 한화 3조 6천억 원의 비교적 저렴한 건조 비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마저도 부담됐는지 개발 완료 시점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전술했듯 중국은 급격하게 잠수함 전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공구 사형은 중국 해군의 전략적 핵 잠수함으로 미국의 잠수함 전력 확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만큼 최소 버지니아급과 버금가는 수준의 파괴력과 완성도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프로젝트 지연으로 인해 미국의 해상 패권 유지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미국의 해군력 공백은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와 외신은 미국을 도와줄 대한민국의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국의 방위 산업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군함과 함정 개발 능력을 자랑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지난 수십 년간 KDX-2급 구축함, KDX-3급 이지스 구축함, 마라도급 상륙함 등 현대적인 전투함정을 꾸준히 개발하고 배치해 왔습니다. 특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세종대왕급은 항공모함 작전이나 해상 전투에서 미국 해군의 항모 전단을 지원할 수 있는 강력한 전력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기존 보유한 해군력 외에도 세계 1위의 조선업을 바탕으로 한 생산과 유지보수 설비 또한 미국에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런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역시 미국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기술적 도움을 받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한국 해군력 또한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항모전단 지원, 대잠전 능력 강화, 정보 공유 및 연합작전, 방위산업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의 해상 전력 확대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새로운 방위산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어 좋고 기술과 일손이 모자란 미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점 외에 강력한 해군력을 가진 아군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대한민국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겪는 해상 전력의 열세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란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9일 한국 창정비 영상입니다. 창정비는 군사장비와 무기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수리 작업으로 군의 무기체계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창정비 작업은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손상을 예방하며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정비의 핵심적인 목적으로는 우선 군의 전투준비 상태 유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군사장비의 효과적인 유지보수와 수리를 통해 각종 장비와 시스템이 언제든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무기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교체 비용을 절감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가용성을 높이고 운용 중단 시간을 최소화하여 무기 체계의 전체적인 운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군에서 운용하는 무기를 비롯한 장비는 모두 정비를 거치게 되는데요. 크게 부대 정비, 야전 정비, 창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부대 정비가 간단한 부속품을 교체하는 수준이라면 야전 정비는 장비를 직접 운용하는 부대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기능 검사, 조절과 조정, 교환, 수리 등 부대 정비보다 많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창정비는 군에서 하는 정비의 최상위 단계로서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분해해서 점검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환전복구와 재생정비가 가능합니다. 고가의 무기체계 같은 경우 대당 수개월이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요. 이전보다 나은 신형 부품이 나왔을 경우 창정비를 통해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합니다. 간혹 우리 군에서 운용하던 무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중고 무기를 판매한다는 오해를 하기도 하지만 수출하기 전에 창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무기를 수출하는 셈입니다. 창정비는 여기서 다시 실행하는 주체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공군정비창 등 군에서 직접 하는 창정비와 현대로템, LIG넥스원,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군과 계약을 맺은 민간 방산기업에서 하는 창정비가 있습니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실정이라 창정비에 있어서도 기술력이 높은 방산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산기업들은 군과 계약을 통한 창정비 사업을 하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MRO 사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MRO는 무기체계의 정비, 수리, 분해 조립을 의미하며 무기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서 애프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MRO의 목적은 무기체계의 성능을 최적 상태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기 도입국들은 주기적인 성능 개량, 수리 및 정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창정비와 MRO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창정비와 MRO는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정비가 주로 국방 분야의 군사 장비와 무기 시스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MRO는 국방 및 항공기, 선박, 중장비 등 민간 분야의 다양한 장비와 시스템에 적용되는 보다 넓은 범위의 개념입니다. 무기 체계의 보수와 유지, 정비라는 측면에서는 창정비와 MRO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MRO가 구체적인 작업 프로세스나 장비의 세부적인 수리와 점검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무기체계 수출이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늘어나면서 MRO 시장도 엄청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무기를 판매하면 그것으로 모든 거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이익이 발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무기 시스템은 대체로 고가이며 장기간 사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들은 구매 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방산기업들은 무기를 수출한 해외의 MRO 관련 사업소를 개소하거나 현지 기업과 협업을 통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MRO 사업의 비중은 전체 무기 시장 규모 대비 약 60에서 7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오히려 MRO가 가장 큰 규모의 시장임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도입한 국가가 장비를 잘 관리하고 오래 사용하려고 하면 할수록 MRO 사업의 수익성은 더욱 극대화됩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측면에서도 MRO 사업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수출 이후 정비와 유지 보수를 통해 해당 무기 체계를 수출한 방산기업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수익은 다시 연구개발로 이어져 대한민국 방산 역량 강화에도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MRO 사업이 무기체계 수출 그 자체를 뛰어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은 MRO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카이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 체결에 성공한 이후 유럽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폴란드의 방산기업 PGG 본사에서 W12KT, WGL2 등 현지 기업과 FA50 후속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FA50의 수명 주기가 통상 30년에서 40년이니 이 기간 동안 MRO 사업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항공 MRO 시장 규모는 앞으로 점점 커져 약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와중에 카이는 2018년에 국내 최초의 항공 MRO 전문업체인 캠스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로부터 정비지원 항공 MRO 사업자로 선정된 캠스는 국내외 항공기의 정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B737 항공기 정비 능력을 인증받아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의 보잉 B737-800 기종 정비를 수주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역시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MRO 시장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MRO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MRO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요. 미국은 본토에서 진행하던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작업 물량이 한계치에 도달해 일부 물량은 해외로 돌리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조선강국인 대한민국의 방산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난 2월 27일 경남 거제에 하나오션 사업장을 찾은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에게 함정 건조 현장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생산 시설 등을 소개하며 MRO에 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고 미 해군의 MRO 사업에 하나오션이 무혈 입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같은 날 카를로스 델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울산의 HD현대중공업에도 방문해 건조 작업 막바지 중인 정조대왕함 등을 둘러보고 HD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MRO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함정이나 잠수함 등의 해상 무기 체계는 대당 가격이 다른 무기 체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천문학적인 높은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방산기업들이 MRO 사업을 수주해 실력을 입증한다면 차후 함정 수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해공군의 정비창과 민간 방산기업을 통틀어 대한민국의 창정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방산기업 두 곳이 미 해군 함정의 MRO 사업에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 주기를 넘긴 노후 무기 체계까지 계속 운용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의 뛰어난 창정비 기술 수준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전량 퇴역 결정이 내려진 공군의 F4를 마지막으로 정비한 곳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은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공군 F4 팬텀 전투기의 창정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437대 F4 팬텀 전투기가 창정비를 거쳤으며, 이런 전투기의 창정비는 각종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기체를 완전 분해한 후 주요 부위의 상태 검사, 비파괴 검사 등을 진행하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발견된 결함에 대해서는 수리 보강 및 성능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작업 완료 후에는 각 계통의 작동 점검 및 시험 비행 등을 통해 새 항공기 수준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이외에도 F-15, F-16, C-130, A-10 등의 전투기 및 수송기, HH-60, CH-53 등 헬기의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2020년에는 2,900억 원 규모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운용하는 F-16 전투기 수명 연장 창정비 사업과 1,500억 원 규모의 H-53이 대형 헬기 창정비 사업을 수주하는 등 창정비 능력과 전문화된 군수지원 능력의 신뢰도를 높여왔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정비 기술은 수치상으로도 증명됐는데요.
대한민국 공군 항공기의 가동률이 미국 공군의 항공기 운용 가동률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2019년 자료에 따르면 미 공군 비행단의 전체적인 가동률은 70%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반해 2020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한국 공군의 가동률은 8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창정비 기술의 수준과 신뢰도가 높으니 미 해군이 자신들의 함정 정비를 대한민국에게 맡기려 고심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창정비 시스템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군사작전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왔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방산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을 해왔는데요. 거시적 관점에서 창정비가 대한민국의 무기개발 기술과 군사력 증강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3월 17일 미국 구원투수 한국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쏟아부은 미국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와 비교해도 독보적인 세계 1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던 미국도 슬슬 내부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지난 1년간의 우크라이나 지원군 수물자 목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당장 FIM-92 스팅어, FGM-148 제블린 등 휴대용 대공대전차 유도미사일 시스템만 따져도 이미 7만 발 이상이 우크라이나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22mm, 155mm 등 대구경 포탄 지원 규모는 무려 180만 발에 육박합니다.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면서 대구경 포탄이 필요 없어졌다고 판단한 미국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물량이었는데요. 여기에 1000만 발 이상의 소구경탄, 10,000발 이상의 대전차지뢰, 2000대 이상의 다목적 방탄 차량, 300대 이상의 전술 차량 등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300억 달러, 하나 약 40조 원에 달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 국방비 57조 원 중 전력 운영비가 대략 40조 원인데요. 단순 계산으로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개량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을 1년간 유지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마치 블랙홀처럼 엄청난 규모의 물량을 소모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순위권 안에 있는 나라의 국방비를 때려박았으니 미국이라고 휘청이지 않을 재간이 없는데요.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것도 아닙니다. 전선의 변화만 없을 뿐 여전히 우크라이나는 하루 약 6,000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격전이 벌어졌을 때와 비슷한 수치인데요.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본토 이외의 곳에서 벌어진 장기 소모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들과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미국이 심각한 군수품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국제전략연구소 CSIS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100만 발의 155mm 포탄 재고를 다시 채우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며 8,000발의 제블린을 생산하는 데는 그보다 긴 7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비록 전시체제였긴 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한 달에만 무려 30만 발, 3년 9개월 동안 약 120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하며 연합국 전체의 병기창 역할을 해냈던 걸 생각하면 심각한 수준인데요.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의 군수품 생산 능력은 무려 30분의 1로 추락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만 200발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 없는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포탄 재고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5년이 아니라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고작 1년의 전쟁 지원으로 휘청이게 된 건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간 하이엔드급 무기 개발과 관련 기술 양성에만 매진한 것도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라크전, 아프간전을 겪으며 미국은 압도적인 질적 우위를 경험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100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투입하는 것보다 한 발의 강력한 미사일이나 10대의 전투기를 띄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총량불변이 법칙에 따라 자연스레 미디엄급 무기체계의 대표격인 자주포와 전차 개발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었고 이와 관련된 포탄과 탄약 생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객이라고는 미 정부뿐인 군소 방산업체로서는 버틸 수 없는 혹한기가 찾아온 건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전히 전면전에서는 전차와 자주포의 가치가 유효하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건데요. 양안 전쟁이 이미 예고된 이상 최악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아침에 탄약 생산 체계를 형성할 수도 없거니와 중국 또한 이를 알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 오래 끌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창고를 거덜내겠다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의 해상전에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배짱을 튕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량전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가 2022년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중국 해군의 함정 보유량이 미 해군을 앞질렀는데요. 중국이 지금의 생산 기조를 유지하면 2025년 기준으로 중국이 보유한 함정은 무려 400척, 2030년에는 440척에 달할 것입니다. 반면 2022년을 기준으로 미 해군의 함정 보유량은 280여 척에 그치는데요. 2025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중국이 미국 대비 약 1.5배의 양적 우위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판옥선 13척으로 외선 133척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의 전설적인 명량대첩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해전사에서 수적 차이는 절대적이었는데요. 특히 대만의 위치를 생각해봤을 때 즉각적인 보급과 추가 병력 파견이 가능한 중국에 비해 미국은 심각한 보급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똥개도 자기 집 앞마당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양안전쟁의 승패는 중국의 대만 상륙을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것입니다. 지금 대만이 다수의 해안포를 신설하는 등 내륙에서 포격 전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유인데요. 양안전쟁에 태평양이 달린 미국으로서도 포탄 제거의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벌써부터 하나 1111조 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2024년 국방비 예산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시기를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냉전 종식 이후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서 미군 병력은 3분의 1로 감축되었고 대부분의 방산업체가 무너졌는데요. 1990년대 51개였던 미국 대형 군수업체는 2023년을 기준으로 5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전투기 생산업체는 8개에서 3개로 줄어들었으며 미사일은 90%에 달하는 물량을 단 3개 방산업체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단시간에 이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미국이 찾은 유일한 대안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수품 부족을 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미 미국은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대한민국에서 155mm 대구경 포탄 10만 발을 수입하며 생산 능력을 검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2년 12월부터 1월까지 대한민국의 탄약을 책임지는 풍산이 계약한 포탄 공급 계약 물량만 무려 5,7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민주주의의 병기창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게 모든 나라가 평화에 젖어 군축을 외칠 때 묵묵히 미래를 준비하며 3,000문이 넘는 포병 전력을 운용하던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가히 경악스러운 수준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의 전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에 공개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지난 2022년 국내 최대 탄약 생산업체인 풍산의 대구경탄 매출액과 155mm 고폭탄 평균 단가 그리고 수출 공급 계약의 규모와 기간을 바탕으로 대략적인 수치를 추론해보면 한 해에만 최소 30만 발 이상의 포탄 생산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 군이 사용하는 국내 소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50만 발에 육박하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것조차 가장 기본적인 평시 생산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연간 포탄 생산 능력의 3배에 달하는 건데요. 또한 대한민국이 생산하는 포탄이 나토 표준 규격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가 대한민국의 포탄을 인수한 즉시 당장 포신에 넣어 방아끈을 당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포탄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공격 헬기, 자주포 같은 재래식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023년 이후 인도 예정인 대한민국의 수출 무기 종류와 규모만 따져봐도 전투기 136대, 전차 990대, 장갑차 23대, 야포 1232문이 넘습니다. 이만한 물량이 하나의 국가에 집중된다면 아예 없던 군대를 새로 만들 정도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군침이 줄줄 흐를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한민국이 중국 편을 들게 된다면 그만큼 오싹할 일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처럼 미국과 유럽의 흥망성쇠를 대한민국이 결정하는 지경이 되자 미국 내부에서부터 대한민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정세로 인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헤리티지 재단, CSIS 등 주요 싱크탱크는 미국이 대한민국과 나토식 핵기획그룹 NPG를 신설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나토식 핵그룹이란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에서 자신들의 핵무기를 제공해 줄 테니 자체 핵개발 대신 동반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가 배치된 만큼 양국의 동맹이 혈맹으로 공고해지는 정치적 이득까지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미국에서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 나온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립외교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보다 확실히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중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대한민국은 내가 갖지 못하면 남에게도 줄 수 없는 나라인데요. 특히 중국 목덜미에 비수를 찔러 넣기에 딱 좋은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은 몹시도 불편한 나라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당근이라면 중국이 채찍이라는 건데요.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에 이미 미중 갈등은 터지기 직전의 풍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의 여파가 국제정세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뚜껑을 열기 전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선택은 어쩌면 이미 정해진 사실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부디 앞으로 다가올 선택의 순간에서 대한민국이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